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공지능 윤리 교재 온라인 설명회 고등 교재에 오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강사분들 다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오늘 어떻게 온라인 설명회가 진행될 것인지 그 일정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분 정도 저희가 이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과기부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인공지능 윤리 교재를 개발했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각각 단원을 집필해 주신 교사 집필진 선생님들께서 20분 동안 그 관련 본인이 집필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윤리 교재 개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교재를 개발했던 개발 초기에 당시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윤리에 특화된 내용의 교재나 교육 컨텐츠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던 그 소프트웨어 놀자 인공지능 신뢰성, 인공지능의 편향성, 악용 가능성, 책임성 관련해서의 책이 있었고, 또 이제 MIT에서 개발했던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라는 책이 이제 국내에서 캐리스에서 번역했던 번역본이 있었고요. 이 이외에도 인공지능 기초 과목에 있던 그런 기초 교과서, 현행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마지막 단원에 인공지능과 뭐 사회 인공지능과 윤리라는 내용으로 좀 윤리 내용이 좀 간략하게 설명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단순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어떤 활용하는 이제 기능적 능력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 윤리적 사고력이 융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제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좀 예측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학계에서도 많이 점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요즘에도 뭐챗 GPT와 같은 신문 기사를 굉장히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좀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윤리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인공지능 윤리에 특화된 교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교재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 이슈 대응을 위한 교육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제6차 교육 정보화 기본 계획에 따르면 AI 교과 융합 콘텐츠 추가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요. 또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그 윤리의식 확산이라는 한 축이 또 크게 있었습니다. 이제 과기부와 이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비롯하여서 범정부의 모든 정부 각계 부처가 참여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2020년도에 저희가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짧은 기간에서 발표된 것은 아니고 인공지능, 윤리학, 법학, 뭐 학계, 기업에 계시는 분들, 시민단체에 계시는 모든 분들, 자문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뭐 공개 공청회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만들어진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2021년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안에 대해서 이제 도출을 하였고요. 이게 단순히 국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활동은 아니고 이미 많이 다 보셨겠지만 저희 그 EU나 OECD,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고요. 뭐 심지어는 그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로마 교황청과 같은 그런 종교 단체에서도 인공지능 윤리를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IBM이 인공지능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 교재에 대한 개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에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먼저 총론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 2020년에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총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학습자의 이제 도덕성 발달 특성을 반영해서 뭐 초등, 중등, 고등이 좀 다른 식으로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총론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과 뭐 이슈에 대해서 유연하고 바람직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공지대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하는 인공지능 윤리 역량을 함양시키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론에서 나온 내용을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프레이밍을 짤 때 초등, 중등, 고등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사실 인공지능이 아직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고, 또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도 뭔가 뭐 인권이라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3대 원칙, 거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원칙, 뭐 사회의 공공성 원칙,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 이런 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이를 해서 3대 원칙을 중심으로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총론에서 나왔던 거 중학교 수준과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 또 갈리는데요. 중학교에서는 좀 관련된 10대 요건을 관련된 요건끼리 좀 묶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교육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저희가 또 짰고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각각의 10대 요건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읽어보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개념을 설명해주는 그렇게 저희가 세분화된 역량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론을 짰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 교재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원칙은 3가지였는데요. 먼저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과제나 맥락, 그래서 이제 사례가 굉장히 중요했고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최대한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사실 이게 그렇지 않지만 이제 중고등학교로 되면 선생님들께서 각각 담당하시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정보나 기술, 인공지능 기초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사실 이 이슈가 굉장히 편하게 다가오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다른 사회나 일반 사회나 뭐 윤리 이런 교과에서도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인공지능 윤리를 내용을 좀 더 친근하게 담아보는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겠다라는 원칙을 또 세워보았습니다. 마지막은 또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마주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툴을 좀 제공해 주자라는 그런 의식이 강했고요.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교사 선생님들의 인식을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마 오늘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몇 분 성함을 뵀는데요. 저희가 2022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AI 선도학교 중심으로 총 48분의 현직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교사 인식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그 기능적 이해 관련해서는 사실 그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많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돼서는 뭐 초등, 중등, 고등 그 구분하지 않고 다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느끼시고 계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어떻게 집필할 것인가에서 집필질 선생님들을 모셨고요. 각계에서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좀 경험이 있으시고 인공지능의 또 윤리 쪽에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좀 다양한 과목의 선생님들을 초빙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였고요. 또 저희 감수진으로서는 감수진도 좀 기술적 원리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이해에 대한 균형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윤리를 좀 전담해서 봐주실 수 있는 교수님 3분, 변순용 교수님, 김효은 교수님, 이청훈 교수님을 감수진으로 모셨고 또 기술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김수환 교수님, 김한성 교수님, 김성애 교수님을 감수진으로 모셔서 저희 시마스 출판사와 함께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모두 이제 10대 요건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초등학교는 좀 놀이 중심으로, 놀이나 활동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 중등부터는 관련된 요건을 묶어서 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활동이 더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환경을 생각해서 입시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도 있으실 테고 또 그 아이들의 어떤 지적이나 도덕적 발달 수준이 지금 각 10대 요건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돼서 10대 요건을 좀 탐구 중심으로 좀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교재 목차는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담백합니다. 그래서 교재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10대 요건을 모두 충실하게 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요건에 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재는 이제 핵심 개념을 살펴볼 수 있도록 좀 개념적인 내용을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을 좀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좀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공한 뒤에는 이제 기초활동과 심화활동 문제로 많이 구성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이 기초활동과 심화활동을 좀 모듈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단원에서 필요하신 활동들을 이제 뽑아서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학교 환경에 본인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내용에 맞게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는 뭐 긴 얘기는 하지 않아도 다 집필진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것인데 여기서는 뭐 좀 고등학교에서는 그 좀 깊은 내용까지 좀 들어갔다. 뭐 연대성을 다루는 파트에서는 이제 뭐 한스 요나스와 같은 다른 일반 사회와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좀 학생들이 미리 접해 볼 수 있도록 그 단원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약간 교재에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고등학생 정도라면 이런 내용을 좀 한 번쯤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더불어 사는 인공지능과 우리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교재에서는 이 관련된 그 인공지능 생명주기 그 인공지능 개발 단계부터 뭐 활용까지 단계에 있어서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하는데요. 단순히 사용자 입장뿐만 아니라 개발자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그리고 또 법안을 만드는 사람 정책 위반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좀 보실 수 있도록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담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제일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뭐 기계학습 이런 것이 일상생활에서 워낙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사진 태그하는 것부터 해서 이미지 인식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트위터 사진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2020년에 유명한 알고리즘 와치라는 그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트위터에 올리신 화면인데 그 똑같은 그 코로나 시대 그 열 온도 체크하는 그 체온 온도계가 흑인들이 찍은 사진에서는 뭐 총이나 무기로 많이 인식됐던 반면 동양인이 갖고 있는 저거에서는 전자기기나 뭐 기술 이런 쪽 단어가 태그가 되면서 이때 또 이런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문제라고 인지하는 수준을 좀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장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교재를 어떻게 어느 데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가 해서 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웹사이트에 가시면 키스티 정보센터라는 곳을 클릭하시고 그 하위에 그 미디어룸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 다운로드 링크도 저희가 채팅창에 공유를 드렸고요. 자료가 저희가 단순히 학생용 교재만 담아놓은 것이 아니고 학생용 PDF가 따로 있고 교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팁이나 어떤 설명을 추가로 주석처럼 달아놓은 교사용 PDF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활용하셔서 편집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PPT도 출판사에서 잘 만들어 주셔서 PPT도 올려놓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재 개발을 어떻게 했나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그거 관련해서는 3, 4월에 발간 예정인 저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 바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 말씀들 들어보도록 하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저희 동북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강방식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단원 인권 보장과 프라이버시 보호 이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북고등학교에서 윤리와 통합사회, 그러니까 융합 수업 활동하고 있는 강방식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첫 번째 인권 보장하고 두 번째
프라이버시 보호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활동들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권 보장. 자, 이 첫 번째 이 인권 보장은 알고 보면 10대 요건을 총 아우르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 인권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인권 보장 단원에서는 우리의 그 인권 보장 기본적인 개념,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 그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어떠한 혜택과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기술적, 제도적, 윤리적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이제 찾아보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생각 열기, 생각해 보기에서 보면 잊혀질 권리가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핫한 논쟁이죠. 자, 이제 인권 보장하면 보통 우리 윤리나 사회 교과서,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죠. 천부 인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AI 기술이 나오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이런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되는데 당연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개발 의도와 달리 인공지능의 기술의 아주 독특한 특성 때문에 어떤 문제점도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이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인권 보장은 우리 세계 인권 선언에 쭉 나와 있고, 다음에 우리 헌법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기본권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다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권이라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었던 그런 기본권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잊혀질 권리 이런 것은 헌법에 그 명칭이 없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제도가 생기고 기술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이제 기본권들을 새롭게 정의 내리고 논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만든 인공지능 윤리 교재에는 그러한 어떤 권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쉽게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쟁들, 그런 윤리적 논쟁들이 있고요. 다음에 아까 안면 인식 기술은 이제 어떤 편향성 문제도 이제 많이 이제 아까 드러냈잖아요. 아까 코로나 시대 때 온도 체크하는 그런 상황, 그 사진을 온도계로 인식하기도 하고 총으로 인식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편향성 문제 같은 것, 혹은 여기에 복지수당의 부당수급 사례, 이제 유럽 연합,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그런 사례들인데, 인공지능의 이제 기술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들을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례 같은 것들. 다음에 이제 많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만은 이제 많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나 인공지능을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제기하는 게 이제 편향성의 문제죠. 편향성의 문제에 대한 것들,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는 조정을 할 거냐. 다음에 이제 딥페이크 문제도 상당히 요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같은 것. 다음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어떤 혜택을 받거나 어떤 귀찮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추천 알고리즘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뭐 어딘가에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검색을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뭔가 이제 영상을 보고 검색을 할 때 계속 내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영상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뜨고, 그다음에 어떤 상품 홍보나 광고가 계속 뜨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에코 챔버 현상이라고 해서 같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혹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토론할 수도 있는데, 이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만 놀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만 소통하고 다른 사람끼리는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문제를, 위기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인권 보장 그 단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기술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당연히 이제 잘 보장해야 되고요. 우리 인간은 목적적인 존재로 이렇게 존중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음에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우리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침해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탐구해야 한다는 거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사례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사례, 기초 탐구, 심화 탐구 하면서 어떤 사례 중심의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논란이 심한 안면 인식 기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이게 특히 전쟁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기도 하고 또한 부정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면서 또 다른 이제 논란들을 이끌어 간다는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를 이제 건설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강제적으로 CCTV로부터 이제 촬영이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는데 그 촬영 그 결과를 이제 활용하는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 어떤 촬영한 그런 정보들을 개인의 동의 없이 나름대로 이제 편집하고 조정해서 기업이나 혹은 공공적으로 혹은 과학자들한테 연구용으로 이렇게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런 논란들이 상당히 이제 많다는 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런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이제 선도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 게 이제 유럽연합인데요. 이제 이 유럽연합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어떤 논란들이 발생하는지 이제 사례 보고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어떤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 뭐 요새 이제 온라인 이제 챗봇이 이제 많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것들. 특히 이것은 이제 좀 생소한데요. 우리가 이제 번역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팝하고 같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번역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젠더 편향을 가진다라는 것. 아까 이제 많이 얘기하겠지만 이제 백인 남성에 대해서 안면 인식 기술이 인식을 잘하지만 흑인 혹은 흑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편향적이다라는 그런 사례들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이런 다양한 그런 사례들 중에 문제되는 사례들 중에 우리 기본권과 관련해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뭐 개인이 이제 활동해도 되고 이제 모둠이 이제 활동해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한번 탐구하고 어떤 게 이제 침해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침해하는 어떤 기술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차원, 제도적 차원, 윤리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또한 다양한 이제 논쟁이 있거든요. 거기서 반론을 예상해 보고요. 그 반론에 대해서 재반론해 보는 어떤 토론하는 그런 활동들.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범주화를 하잖아요. 간단하게 이 논의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가 단순하게 윤리 차원이 아니고 어떤 기술적 차원과 어떤 사회 제도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에서 다 해결해야 한다는 어떤 다각적 차원 사고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활동으로 이제 구성되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글쓰기, 최근에 이제 글쓰기가 많이 활용되잖아요. 특히 이제 수행평가를 할 때 이런 우리 인공지능 윤리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챕터에서 일부분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수행평가하는 그런 활동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활동으로 이제 인권 역량 평가 제도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제 샘플 사례로 우리가 이제 어떤 도로를 건설하거나 뭐 주택을 건설할 때 환경 영향 평가 제도 이런 게 이제 있거든요. 법적인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이제 샘플링을 해서 벤치마킹해서 그러면 우리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인권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인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미리 평가해보는 제도를 이제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그런 인권 영향 평가 제도에서 그 중에 이런 평가 항목들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면서 어떤 논리적으로 이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이제 키우는 활동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권 문제 발생을 어떻게 예방할지 그런 방안을 또 토론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활동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일종의 루브릭이죠.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서 이제 평가 기준표라고 하죠. 그래서 기준표에 맞춰서 이제 학생이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고 동료가 평가해 줄 수도 있고 교사가 평가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루브릭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심화 활동으로 이제 A국이라고 했는데 이 우리나라 인근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공지능 사회신용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해당 나라 혹은 다른 나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상당히 이제 심각히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도 있고 상당히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거든요. 이런 입장들을 이제 고려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비교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이제 써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나의 관점을 이제 주장을 한번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근거들을 마련하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글쓰기하는 어떤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활동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외국의 사례인데 이제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도입을 찬성하는 그룹이 있고 이제 반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들이 있는지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보는 거죠. 예상하면서 이제 추론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인공지능 사회신용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4컷 만화로 이렇게 표현해보는 어떤 재미있는 활동도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무리로서 이렇게 역시 루브릭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좀 읽기 자료로서 아까 얘기했죠. 이제 안면인식 기술 같은 것이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제 이게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 속에서 이게 인공지능 기술이 또 다르게 이제 해석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드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 팽배했었는데요. 최근에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이런 드론 기술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다음에 안면인식 기술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토론도 해볼 거리가 되고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그런 활동 자료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수업 내용이 끝나서 단원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학생들은 나는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는지 한번 작성하는 그런 활동지도 있고요. 다음에 인권 보전과 관련해서 탐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탐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해서 이제 학생들 보통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기록을 해줄 때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데 좀 더 탐구하고 싶은지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지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여기 학생들이 적은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생기부에 이제 기록해주면 학생도 좋고 선생님도 이제 편하게
이렇게 학습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프라이버시는 이제 사생활이죠. 사생활이 당연히 이제 보장이 돼야 되죠. 그건 이제 우리의 기본권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생활을 최대로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의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맞춤형 기술이 되면서 그 개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개인의 정보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상당히 이제 고민거리인데, 그래서 이런 사생활을 최대한 이렇게 활용하면은 우리한테 각종의 다양한 이제 혜택, 인공지능을 활용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보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 편리하게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집에 있지만 이게 계속 녹음이 되고 같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들이 그 집에만 기록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이트가 집에 있는 게 아니죠. 원래는 이제 어떤 특정 그 회사의 어떤 저장 창고로 가면서 거기에 저장된 내용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특히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와 관련된 어떤 생각해보기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 이렇게 아까 사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 이제 보호를 위해서 이제 비식별 조치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활동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는 결국은 개인정보인데 이것을 정보의 활용 가치가 높으면 개인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문제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를 자기가 이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 기술 개발하고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와 상당히 이제 대치가 돼서 첨예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이제 학교에서 교과 활동으로도 많이 하고 논술 활동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것은 어떤 챗봇과 관련된 그런 논쟁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계형 챗봇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 윤리적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한 사례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생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과정에 이것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활용하는 과정에 상당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가지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생체 정보로 우리 어떤 홍채, 지문, 정맥, 망막 스캔 등 심지어 최근에는 DNA까지 이렇게 활용되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 인간한테 혜택을 주지만 상당히 큰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와 관련돼서 어떤 생각 얘기를 펼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활용 사례, 여기는 이제 부정적인 그런 사례들을 같이 골고루 비교하면서 탐구하고 그걸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해결 방안, 반론, 재반론 하면서 탐구할 수 있게끔 활동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제 신화 이야기를 통해서도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를 한번 탐구해 볼 수 있게끔 했고요. 요게 다 신화와 이용하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해결책, 개인이 할 수 있는 해결책, 사회 제도의 해결책, 기술적인 차원에서 해결책 등 범주화를 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비식별 조치 방법 이제 실제로 해보고요.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게 이제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하면 보통은 우리는 트롤리 딜레마 요게 이제 보편적인데 그것은 이제 뭐 19세기 때 얘기고요. 지금은 상당히 최첨단의 그런 인공지능 관련 그 논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단계에서 조건부 자율주행해서 이제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학생들하고도 하나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서 활동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가 기준표까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처럼 1단원에서처럼 단원 정리하는 거죠. 이제 학생들이 활동한 그 결과를 자기 스스로 이제 평가해 볼 수 있는 자기 평가 어떤 활동지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생활 기록부에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1단원과 2단원의 내용을 정리했고, 나중에 이제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이제 질문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방식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설명은 이제 3단원 다양성 존중과 침해 금지 투명성의 이해를 집필해 주신 숭이여자 고등학교의 이서연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순이여고에서 1학년 통합사회, 2학년 사회문화, 3학년 경제를 수업 중인 이서연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윤리 3단원 다양성 존중, 4단원, 10단원 투명성을 집필했습니다. 다양성 존중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학습 목표는 핵심 개념 살펴보기를 통해서,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사례와 기초 활동 문제를 통해서, 세 번째 학습 목표는 심화 활동 문제 해결하기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존중 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필터 버블과 편향성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 또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가 홍보하는 맞춤 추천 서비스를 생각해볼 문제로 넣었습니다. 사파가 나타내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알아서 추천해주면 너무 편리하겠지만 그게 꼭 좋기만 한 것인지 학생들과 함께 생각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선호는 높아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 낯설어질 수 있다는 점, 필터링된 내 취향에 갇혀서 다른 것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다양성 존중이 필요함을 얘기하기 전에 다양성 존중의 개념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태어나고 태어난 지역이나 자연환경에 따라 민족, 피부색, 종교도 다릅니다. 자연의 생태 다양성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양성이 필요하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교류하면서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인공지능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되지만 주류를 이루는 기계학습 방법은 학습 모델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이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거나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는지에 따라 한쪽으로 편향된 인공지능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학습 시 다양성과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양성 존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사례로 필터버블을 들었습니다. 필터버블은 정보 편향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자의 검색 기록, 동영상 시청 기록, 구매 기록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필터버블에 갇혀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 정보와 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례로 핵심 개념 확인하기 부분인데요. 사례로 앞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인공지능이 심사하는 미인대회에서 백인 여성이 주로 선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피부색의 데이터를 학습시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스피치 투 페이스를 들었습니다. 알고리즘의 성별, 인종에 대한 편견이 내포되어 편향된 결과가 나온 사례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필터버블 문제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서 기초활동 문제에 소개했습니다. 고장난론이라는 영화이고요. 고장난론은 친구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 최첨단 소셜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네트워크에 접속되지 않아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따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를 주인공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인공지능의 편리함을 보여주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타인의 좋아요, 구독에서 자기 가치를 찾는 모습,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 소비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모습 등이 다뤄집니다.
활동 1에서는 우선 필터 버블의 문제점에 대해서 학생들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친구 만들기가 목적인 영화 속 로봇의 알고리즘은 일상사진, 음식사진, 기상습관, 취미 등이 얼마나 같은지, 좋아요와 댓글을 얼마나 많이 달아줬는지를 측정해서 우정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활동 2에 적어보고요. 우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수치화할 수 있도록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우정을 구성하는 속성에는 친밀감이 있고 일주일 동안 학교 밖에서 만난 횟수가 높은 정도로 친밀감을 측정하겠다라고 개념을 조작적 정의하고 7점 만점에 일주일 동안 밖에서 만난 횟수가 1번이면 1점, 2번이면 2점 등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와 우정 점수를 측정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봅니다. 내가 만든 알고리즘과 내 친구가 만든 우정 알고리즘이 다른 것처럼 우정을 측정하는 다양한 속성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영역에서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화활동 문제에서는 앞서 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버블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작합니다. 인공지능 윤리의 10대 핵심 요건 중 다양성 존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요건 3가지를 선정하고 학급 회장 선거하는 것처럼 학급 친구들이 선정한 핵심 요건 3가지를 득표수로 표시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들어봅니다. 다양성 존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10대 요건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핵심 요건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핵심 요건을 반영해서 버블사를 위한 다양성 존중 실천 자율 점검표를 제작합니다. 사용자가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위한 다양성 존중 인공지능 자율 점검표도 만들어 보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더 읽어볼 자료로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 권고 중 다양성 존중에 해당하는 내용을 실어두었습니다. 만약 2단원에서 수업을 하신다면 활동이 영화를 바탕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자율활동 시간이라든지 동아리 시간, 시험 점수 확인 기간이나 방학 전에 애매하게 시간 남았을 때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수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치매금지입니다. 치매금지에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학습 목표는 핵심 개념과 사례를 통해서,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기초활동과 심화활동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원 도입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고인이 된 연예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의 사파를 보고 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파는 방탄소년단과 고인이 된 신해철의 합동 무대를 바탕으로 그려졌는데 최근에 화제가 된 전원일기 응삼이 디지털 복원 영상을 짧게 보여주면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후 디지털 복원은 추억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디지털로 복원시키는 것이 고인의 명예를 침해하게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 금지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 있어 우리 사회의 안전과 개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치매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방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치매 가능성을 예측해보기 위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 나열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패션 브랜드는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한 사람이 관심 있었던 상품, 색, 패턴 등을 구매와 상관없이 기록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모든 옷에 RFID 태그를 붙여서 탈의실에서 가장 많이 입어본 옷은 무엇인지, 가장 많이 팔린 옷은 무엇인지 데이터를 기억하고 다음 디자인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경우 경쟁력이 강화되어 좋고 정부의 경우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기업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부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침해 금지 사례로 전쟁에 활용된 딥페이크 영상을 넣었습니다. 교재에 부적절한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적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항복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찾아서 보여주시면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복 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임을 발견하고 그 즉시 유튜브 그리고 정부, 개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찾아보면서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 생각해 봅니다. 활동 문제로 넘어가서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 또는 서비스를 선정해서 나는 사용자로서 회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적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언어 번역기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말뭉치 데이터, 내 목소리, 신조어 같은 구어체 말뭉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우리가 제공한 정보들을 토대로 사투리도 알아듣는 인공지능 번역기를 만든다든지 더 발전된 기술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예측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 활동으로는 안면인식 오류로 발생한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며 모의 재판해 봅니다. 활동에서 다루는 사건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디트로이트에 사는 흑인 남성 A씨가 명품 매장에서 발생한 시계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서 갑자기 가족 앞에서 체포됐고 끌려간 A씨는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형사는 컴퓨터가 맞다고 한다며 보내주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디트로이트 경찰국이 사용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의 오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A씨와 경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읽고 생각해봅니다. A측의 입장, 디트로이트시 입장, 그리고 권리의 침해와 구제에 대해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사건 당시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미국 각계의 반응들을 다양하게 실어두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모의 재판을 진행하면 되고 모의 재판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만든 모의 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의 한 장면을 같이 시청하고 진행해도 되고 요즘에 안방판사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무 모의 재판이 어렵다라면 이 프로그램처럼 양측의 입장으로 나눠서 서로 토론하고 다수 의견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식도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TV 프로그램 이상한 나라의 지옥 법정처럼 사건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으로 나눠서 서로 토론하고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되 상대방과 역할 바꿔 살아보기와 같은 지옥행을 선고하는 약간 비현실적이지만 재미있는 모의 재판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 재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여러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침해 구제를 위한 방안 등을 생각해보는 활동이니까 형식은 자유롭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0단원 투명성입니다. 10단원 투명성의 학습 목표는 이와 같고요. 이건 역시 첫 번째 학습 목표는 핵심 개념과 사례를 통해서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기초활동과 심화활동 문제 해결하기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도입활동으로 인공지능은 어떻게 투명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 타파를 통해 생각해 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내린 결과의 작동 원리 또는 원인을 사용자들이 쉽게 파악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기술 고유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결정이 어떤 이유로 도출됐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이 인공지능은 믿을 수 없어, 인공지능은 신뢰할 수 없어 라는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자 또는 제공자가 기업의 이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용자들에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투명성을 갖추기가 힘듭니다. 사진을 보고 코끼리 또는 코뿔소인지 구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과거에는 코가 길면 코끼리, 코 위에 뿔이 있으면 코뿔소라는 규칙을 사람이 미리 시스템에 입력해두고 새로운 사진이 들어올 때마다 인공지능이 이 규칙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의 발전으로 이제는 사람이 규칙을 정해주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스스로 코끼리와 코뿔소를 구분하는 규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머신러닝보다 고도화된 딥러닝 방식의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복잡한 연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블랙박스 문제라고 부릅니다.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불투명해서 이해할 수 없다면 책임의 주체와 내용이 확실하게 밝혀질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투명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당연히 쉽진 않지만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투명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자 또는 제공자는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교육이나 사용법 제시하고 위험정보 공유, 이상현상 및 부작용 경험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유해야 됩니다.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는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성 사례로 카카오 택시의 배차 알고리즘 검증을 들었고 인공지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사례로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기초활동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신뢰받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읽고 이 인터뷰 내용에서 투명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는 것을 기초활동 문제 1로 넣었고 인터뷰를 읽으면서 투명성에 대해 학습하고 나서 내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용 약관을 바탕으로 팩트시트를 만드는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팩트시트란 식료품 라벨에 필수로 붙어있는 영양성분 표시와 같은 것으로 제품의 정보, 주요 데이터, 기타 특이사항 등을 표기한 것입니다. 심화활동 문제는 기업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포드사의 핀토 자동차인데요. 포드는 핀토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결함이 있어서 충돌 시 불이 날 수 있다는 거 인지했으나 이미 팔린 차들을 불러서 수리하는 것보다 사고 후에 개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 리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 기업 윤리와 투명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포드사가 할 수 있었던 선택 1과 선택 2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는데 기회비용은 1학년 통합사회랑 사회탐구 과목 경제에서 다루는 내용이므로 사회선생님과 함께 수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포드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선택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보고 포드사의 사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으며 마무리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포드사는 연료 탱크 결함을 숨기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지만 결국 기업 윤리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은 행동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외면받았음을 확인하고 오늘날에도 기업 윤리가 중요하다는 점,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명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편익과 비용으로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보며 심화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금액을 찾아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서연 선생님, 발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로 다음, 선생님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대표 저자이신데요. 성남고등학교 교사로 활동 중이신 김영준 선생님께서 집필해 주신 공공성, 연대성,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성남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실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게 사회의 문제점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었는데 사실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라는 내용은 저에게 되게 생소했고 되게 어려운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했던 프로젝트를 역으로 이제 되돌려 보면서 이렇게 각각 요건에 맞춰 보니까 사실상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이런 활동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일단 5단원의 공공성은 가장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행복보다는 이제 사회의 공공성, 전체적인 행복과 그러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파트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과 그리고 편리함과 그런 행복을 같이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처음에 이제 저희 학생들의 이 프로젝트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학생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실제 도로에 있는 포트홀, 그래서 포트홀이라는 것은 사실상 도로의 가장 위험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한 요소가 빠르게 고쳐지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학습될 수 있도록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도로를 인식하는 라이트레이싱에 이러한 포트홀이라는 하나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실제 드론이 다니면서 도로에 있는 저러한 포트홀을 감지하고 그거를 빠른 도로교통 그런 센터에 연락을 해서 빨리 고쳐져서 안전한 교통사고가 없는 그런 지형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그냥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후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 다가올지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파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 철학자 겸 우리 토마스 쿤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속도가 경이롭게 엄청 빠르게 일어나고 그 영향력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공지능 또한 그 새로운 기술이고 그 생활이 깊숙하게 저희 몸속에 이제 누구나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해결적인 문제는 예전의 기술적인 발전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삶의 변화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향력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준비 자세로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위료용 왓슨 그리고 뭐 이제 지금 현재 챗 GPT도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인으로 이제 이런 무인 시스템들이 많이 늘어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매장들. 그래서 실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우리의 공공성에 관련돼서 변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인공지능이 도입됐는지를 좀 학생들이 이제 탐색을 통해서 좀 알아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 전체 이익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들은 이윤 창출보다 이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서 이윤도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들이나 그런 우리 이제 정책을 담당하는 이러한 입안자들도 서로의 역할에서 어떻게 중요시 어떠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때 각자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역할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공공성의 파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상 이제 신호등, 음향 신호기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인들이 사실 그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드 블록에도 사실 여기까지가 횡단보도니까 멈춰 서 있으세요라는 신호는 있지만 그 신호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은 찾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IoT 기술을 적용한 음향 신호기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적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점점 학생들에게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신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많이 넣어 놓도록 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학생들도 이제 친구들 중에 이제 수어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학생들의 학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서로의 소통에 너무 불편함을 느끼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수어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저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고 이러한 인공지능이 우리의 손의 동작을 수어로 번역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수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결과 상당한 그 사회적 소수인 그 수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분들이 그 데이터에 대한 부족과 그 불편함과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조차도 많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다뤄주면서 좀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말 3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공성을 위한 내용들을 조금 사례로 제시하면서 이젠 학생들이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이점은 뭐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좀 같이 생각해보는 좀 융합적인 사고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사례를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러한 사회조사 중에서 또 실제 사례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실제 사례 발표 중에 이제 요 지도만 봐도 불이 켜져 있는 인공위성으로 불이 켜져 있는 내용만 봐도 밤에 그 내용으로 어떠한 경제 활동이 수준이 어느 정도이다라는 것들을 실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한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머신 기능을 활용해서 그런 빈곤 지역을 경제 규모로 분석하여 지금 현재 이 경제 활동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공성에 대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우리의 개인과 사회에 어떠한 공공성을 가져다 주고 좋은 점을 가져다 줄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로 제시를 하고 반면에 이러한 사회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예요. 물론 빈곤한 나라를 알고 나서 다른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국가는 이거를 개방하거나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의 각각의 역할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인공지능이 그런 오남용으로서 그렇게 사회적 공익을 해치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고 토론을 하는 그런 활동을 넣었고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 아까 보셨듯이 사용자와 입안자와 그다음에 개발자 이 세 명의 역할로서 각각의 이러한 역할로 서로 잘 노력해가지고 정말 공공성을 위한 인공지능을 만들자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토론 활동까지 넣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인공지능 윤리 교재는 정보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좀 더 학생들의 그 활동 위주로 이런 프로젝트를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봤으니 너희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공공성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좀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환경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의 인공지능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디자인 싱킹을 통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좀 사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보시면 하나의 예시로는 이제 인텔에서 개발된 사지마비 환자가 얼굴의 표정으로 이제 제어되는 인공지능 휠체어입니다. 사실 저희 성남고등학교에서도 인공지능 휠체어를 눈의 좌표와 얼굴의 좌표값으로 움직이는 걸 만들었었는데 사실상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좀 더 디자인 싱킹을 역으로 적용을 해서 이걸 왜 만들었지? 이걸 왜 필요로 하지? 문제가 뭐지? 이거를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고 난 뒤에 그 뒤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시 새로운 활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으니 이제 우리가 공공성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뭐야? 우리가 해결해 보고 싶은 문제가 뭘까?
이거를 생각해보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아이디어와 그걸 인공지능을 적용한 프로토타입을 구상하고 이거를 학생들과 발표와 공유를 통해서 이제 좀 더 학생들이 확장적 사고를 가져나가는 그런 활동을 넣어 보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다른 교과에서는 이런 활동을 끝마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서 인공지능을 또 프로젝트로 활용을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 학생들이 또 만들어낸 하나의 프로젝트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하교하는 초등학교 학생이 그 길가에서 무단횡단을 했을 때 이렇게 우회하던 자동차가 학생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학생을 100m가량 끌고 간 그런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이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이렇게 사람과 자동차를 학습을 시키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사람이 인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이 인도에 있다라는 것을 이 LED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하는 자동차가 지금 현재 저기에 사람이 있으니까 주의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사람이 없을 때는 이 LED 자체도 꺼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단횡단으로 이렇게 사람이 도로 쪽으로 나와버리면 여기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인지하고 그 도로에 있는 사람이 인지되면 바로 신호등 체계를 바꿔서 안전을 보장하자라는 그런 프로젝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이제 하나의 안전과 이런 행복 말고도 정말 사회적인 공공성을 위한 프로젝트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이런 디자인 싱킹을 제가 이제 넣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하기 단계는 학생들이 그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대성 부분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했지만 연대성은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지금 한 일들이 미래 세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그 미래 세대의 영향을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심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게 이런 독거노인이나 이러한 사회적 이제 혼자 있는 노인 계층들이 사회적 고립이 되었던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간병인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간병인조차도 이렇게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때 많이 개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 그러한 스피커와 같은 이 노인 계층을 보호해주는 스피커 인공지능 기술이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노인분이 약을 제때 먹지 못하고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마침 그때 약을 드실 시간이라고 알리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119에 신고가 돼서 인명을 구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 사례를 찾아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생각해 보기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연대성이라는 내용이 사실상 저한테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이 연대성에 대한 그런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대성은 보다 나은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제적, 정치적,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우리가 인권을 계속 보장해 주는 것. 이러한 내용으로서 이제 한 파트를 만들어 갔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연대성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제적 협력 방안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예시로서 저희가 이런 국제적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SDGs를 기반으로 한 그런 프로젝트와 활동 중심 수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대성 실천에는 사실 이제 다양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사례를 제시해주고 그거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실 아마존만 해도 아마존이 무인 인공지능 로봇들이 들어옴으로써 상당하게 인력들이 전부 실직자가 됨으로써 문제가 있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개념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그 철학자인 한스 요나스라는 그 철학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떠한 책임자로서 비록 악행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예정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상당한 미래에 큰 피해를 준다면 그걸 보상해야 한다. 그래서 나로 인한 그런 발생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연대성을 좀 더 강조하면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기반 돌봄 서비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가 현재 이러한 독거노인을 위한 말벗, 그다음에 약을 알려주는, 그리고 다양한 우울감과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례로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우리 현재의 모습을 학생들한테 좀 사례로 제시해 줬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를 더 가져올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로서 적용이 됐지만 사실상 앞으로 계속 사회가 이제 더 나아갈수록 이러한 노인 환자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고립을 우리가 인공지능 쪽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 제시 활동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연대성을 위해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공지능 훈련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이 급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연구에 의하면 실제 그 엔비디아나 그 다음에 구글이나 다양한 아주 그 인공지능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그래픽 위주인 GPU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전력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 몇 달 동안 혹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뿐만 아니라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전력 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당히 많은 전력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상 탄소 배출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해서 연대성을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지, 국가적으로 어떠한 협력 방안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러한 핵심 개념 확인 활동을 넣어놨고요. 이러한 앞에서 본 연대성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SEGS를 통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맞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팀 프로젝트로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그리고 연대성을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해보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의 사례는 건강과 웰빙이라는 3번 이 SEGS의 3번 파트에서 건강하고 질 좋은 삶, 그래서 고령자를 위한 반려강아지 로봇 제니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실제 이 제니 로봇을 통해서 이 미국 노인분들의 그 우울증과 이러한 것들이 감소되는 그러한 실제 사례가 발표됐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사회적 연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과 그러한 인공지능 개발 파트를 좀 더 활동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팀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해결해보고 싶은 그 주제를 선택하고 그 문제 상황을 조사하고 그 문제 상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서로 각자의 프로젝트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러한 6컷 만화, 저희 4컷 인생사진처럼 6장의 만화로 이러한 활동이, 이러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돼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회적 연대성을 가져다 준다라는 만화를 표현해가지고 학생들의 벽에다가, 교실 벽에다가 다 붙여놓고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서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한 문제죠. 이제 기후 환경이나 생태 변환 교육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 오염 문제예요.
그 중에서 저희가 최근에 분리수거 기준도 바뀌었던 하나의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보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티처빌 머신에 대한 내용을 다뤄놨고요. 이렇게 라벨을 떼고 버려야 되는데 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지켰는데도 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사례들도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조사해 본 결과 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첫 번째 분리수거가 된 후에 2차 분리수거가 돼야 되는데 2차 분리수거를 해줄 인력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차별하게 그냥 쓰레기가 버려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왜 페트병을 분리수거를 해야 되지라는 하나의 예시로 그리고 왜 이러한 라벨과 이 뚜껑은 왜 우리가 분류해야 되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제 인공지능에 조금 넘어가서 이러한 사회 환경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를 활동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활용되고 있는 미국에서 만든 소터라는 영상을 제가 교육 자료에 또 넣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시면서 학생들한테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이제 티처머신이라는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라벨이 붙어 있고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페트병을 준비해서 실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들을 분류해서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는 예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해 되어 가는지, 어떻게 이거를 예측 분류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공지능 소개 설명을 넣어놨고요.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면 좀 아쉽고 여기서 인공지능을 직접 적용해 보면 좋지만 이거는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용 지도서에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돼서 왜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데이터들이 어느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예측되는지 그 정도의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티처 머신을 통한 예시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읽을거리로 사회교과나 윤리교과에서 이제 다룰 수 있도록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알리는 글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요 분리수거 프로토타입까지 만드는 당시에 교사 지도서에 좀 넣어놓긴 했지만 사실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사 선생님들께서 다룰 수 있으시다 하면은 이렇게 저희 학교에 있는 분리수거처럼 학생들이 학교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티처 머신으로 학습하고 그 학습됐던 것들을 분류하는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프로토타입까지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대성을 위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이제 9단원의 안전성 내용입니다. 안전성은 이제 물리적이거나 신체적으로나 이제 사람에게 안전한지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그러한 윤리적 파트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을 보장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보셨듯이 학교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안내용 로봇이라든지 그때 열 체크해주는 안내용 로봇, 그리고 요즘에 식당에 가면 음식물을 배달해주는 이런 배달 로봇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 중국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 안내용 로봇이 어떠한 오작동을 통해서 인체에 대한 피해를 준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왜 오작동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주는 프로젝트 활동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위에서 전체적인 앞에 많은 요건들을 배웠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그 규칙을 찾아내고 그거의 확률로 예측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데이터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보는 단원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쇼핑센터에서 이러한 보안 로봇이 16개월 유아를 이렇게 공격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왜 이러한 유아를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유아를 향해서 계속 돌진해 왔는지, 그래서 이러한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 이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 기관과 다르게 우리 모든 사용자가
그걸 정지할 수 있는 킬 스위치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선 이제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IoT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연동되는 순간부터 이제 보안에 새로운 위협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스피어 피싱과 다양한 네트워크망을 통한 해킹,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그런 해킹 문제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해보며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활동을 넣어보았고요.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해서 인공지능 사용자와 개발자와 운영자의 그 세 파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부분도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투명성에서 나오겠지만, 왜 인공지능이 이렇게 오작동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또 일단 투명성에서 자세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볼보라는 회사에서 호주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캥거루가 점프하면서 이동하는데 도로에 캥거루를 만나자마자 오작동을 하기 시작한 그런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캥거루가 높이 뛰면서 도로와 캥거루의 사진이, 이미지, 영상이 마치 캥거루가 멀리 있는 것처럼 인식되거나 혹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돼서 이러한 사고의 오작동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오작동에 대한 사건들을 학생들이 실제 조사하고 탐색하는 그런 활동지를 넣었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쇼핑센터에서 쇼핑몰에 대한 안내를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안내용 로봇이 갑자기 사람이 타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쪽을 향해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떨어지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쳤던 그러한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이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을까라는 것들을 학생들하고 토론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킹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 공격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요즘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동차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전부 소프트웨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문을 연다거나 혹은 자동차를 강제로 정지를 시킨다거나 이러한 해킹의 위험에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해킹에 대한 문제도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이제 학생들이 함께 그런 사례를 찾아보면서 활동을 하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율주행 테슬라에서도 사망 사고가 있었던 것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한쪽에서 흰색 트레일러가 들어오면서 그 흰색 트레일러를 마치 하늘로 인식했는지 절대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충돌해서 첫 사망 사고가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들이 왜 일어났는지 학생들에게 좀 더 생각해 볼 활동을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사례를 준비해 보았고요. 그래서 판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공지능 기계에서 이 판단 오류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나 영상을 스스로 학생들이 한번 찾아보면서 왜 이런 사진들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주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윤리에서 그래도 인공지능 위에 부분이 상당히 많은 데이터부터 다양한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플러그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인공신경망을 저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력층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가 각각의 학생들의 역할 활동을 통해서 일단 입력되는 사진 몇 장을 준비해서 입력층에게 건네주고, 그 입력층은 그 사진을 보고 특징 있는 단어들만 이렇게 단어를 적어서 은닉층으로 보내주고, 은닉층에서는 그 특징 있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몇 가지만 걸러내고 또다시 뒤에 있는 은닉층한테 주면서 최종적으로 출력할 때 이거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학생들이 이 사진은 이런 사진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그림과 입력된 그림을 비교하면서 서로 활동하는 그러한 내용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좀 더 인공신경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학생들 스스로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내용을 선생님들께서도 제시하고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플러그 활동으로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인공지능의 내용을 좀 더 넣어 보았고요. 그리고 활동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예측 판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 그러면서 왜 그 언플러그 활동을 통해서 최종 단어와 우리가 제시했던 사진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실제적으로 적어보고 왜 그런 오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를 좀 더 학생들한테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으로 이렇게 기초활동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인공지능에서는 데이터의 중요성,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떤 오류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래서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입력됐을 경우에 그런 오류를 없애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인공지능의 폭등을 막을 수 있는 킬 스위치에 대한 토론 활동도 넣어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제 인공지능의 중지 개발과 중지 버튼의 필요성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토론 활동으로 진행해보는 활동지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듈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과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그러한 안전성을, 인공지능 안전성을 위한 그런 카드뉴스를 제작함으로써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그런 캠페인 활동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학생들이 서로 자신들의 이 생각들을 공유하는 그런 활동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서로 학급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안정성에 대한 내용을 통해 이제 심화 활동으로 이제 똑같이 인공지능 개발과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을 마무리로 넣어 놓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네, 지금까지 대표 저자 김영준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최성채 선생님께서 데이터 관리와 책임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서울 창덕여중에서 기술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성채라고 합니다. 앞서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데이터 관리 그리고 책임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파트를 맡았는데요. 단어는 두 개이지만 이게 프로젝트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교재의 분량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유사하게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참고로 발표 전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담당한 이 두 파트는 조금 기술적이고 혹은 좀 공학적인 차원에서 용어라든지 아니면 관련 활동들이 이전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하셨던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깊이감이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하나를 모두 설명드리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이내에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 교재 사이트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PDF나 혹은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PPT 자료를 좀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바와 같이 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활용 그리고 이 데이터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구성은 앞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편향이라고 하는 게 이 인공지능의 윤리가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시대적인 관심을 받게 된 좀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저희 사회에 미쳤던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편향성이 인공지능에게 미친 영향은 굉장히 결정적이다라고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례를 시작으로 해서 데이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 편향성의 사례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 교과서 이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 편향성의 종류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해당 단어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데이터 편향성이라고 했을 때는 인공지능을 학습시켰던 그 데이터 자체가 어떤 편향의 문제가 있겠지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편향된 이 편향된 데이터가 인공지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 생기는 또 확산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데이터 편향성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좀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는 느낌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본 단원에서는 이 날개 쪽에 관련된 용어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데이터 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통해서 앞선 선생님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문제 사례를 통해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이 과연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같이 가볍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시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기초활동과 심화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집필한 이 데이터 관리나 책임성 단어는 호흡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앞서 주신 질문을 보면 학생들과 평가 활동이라든지 학교 현장에서 프로젝트 활동으로 할 만한 주제가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필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잘 분석하시고 재구성하시면 크게 재구성하거나 에너지를 가하지 않아도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좀 충분하게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기초 활동에서는 이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사례 2가지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관리가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내용을 제시해 두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될 때 사용되는 그 언어 모델에 대한 설명들을 좀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최근에 좀 타이밍이 좋게 챗 GPT가 굉장히 좀 이렇게 공론화되면서 좀 시대적인 임팩트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 교재를 집필할 때는 실은 여기에 있는 이 GPT라고 하는 언어 베이스 모델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용어도 그렇고 이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GPT라고 하는 게 현재는 언어 모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게 더 나아가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혹은 영상을 형성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그 산출물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모델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교재에 첨부를 했는데, 이게 좀 시대적으로 좀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연어 처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명 처리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세부적인 내용 여기 쉽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명 처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학생들이 탐구해 볼 수 있게 활동 내용을 제시해 두었고, 이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언어 모델로 어떻게 이런 챗봇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학생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론 내용들을 조사해 볼 수 있게 내용을 구성을 해 두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장이 생성되고 우리가 실제 어떤 산출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굉장히 쉽게 이미지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수준에서도 충분히 잘 활용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좀 주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챗 GPT라고 하는 게 GPT 3.5 정도의 기술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언어 모델에서는 챗봇이죠. 그냥 심플한 챗봇에서는 GPT 한 2, 3 정도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는 2의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이나 알고리즘 자체는 큰 맥락에선 유사하기 때문에 확장성도 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하고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 흐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외부에서 활용할 때 어떤 이제 절차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의 활용 절차나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교재에서는 의료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실제 사례를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시를 해 두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이거죠. 요즘에 교육부나 교육청 혹은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교육 시스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 근 5년 이내에는 이런 것들이 좀 도입될 거라고 하는 여러 전문가분들의 그런 전망이 있는데, 그런 시대적 흐름과
그런 시대적 흐름을 참고해서 학생들과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 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개인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우리가 그런 혜택과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필요한 데이터, 속성, 레이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 교재에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데이터 편향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아까 강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해보는데 제가 이 교재를 집필할 때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데이터 편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그 데이터 테이블을 학생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문제가 있는 그런 데이터 셋들을 한번 분석해서 실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고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이 데이터 편향에 대해서 이해하기 가장 명확한 방법이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학생들에게 이 방법만 알려주고 딱 한번 따라해봐라 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A 회사에서 그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이 유발했던 어떤 문제 사례, 그 사실을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엔트리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실제 이런 식으로 편향되어 있는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저도 요걸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저희가 데이터 편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이 편향된 결과를 그냥 추출했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편향된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말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본인이 입장을 바꿔서 체험을 해보면 아마 이게 평생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성별에 대해서 국무 경력과 이렇게 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했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속성이라든지 어떤 가중치 조절을 살짝 하면 그 결과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과서, 교재의 내용을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엔트리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제 뭐 텍스트 코딩을 활용해서 요즘 이런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다루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재의 개발 의도가 특정 교과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단순히 그 교과서뿐만 아니라 뭐 창시라든지 진로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된 교재이기 때문에 최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 엔트리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데이터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록 코딩이라고 해서 이게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 교사형 지도서도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수정 보완하기도 하고 개선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이 활동을 제시를 해 두었고요. 관련된 내용들, 지도서 내용 혹은 이 PPT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편향된 데이터 중에 사례를 하나 골라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수립했던 그 학습 목표와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편향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해보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들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책임성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책임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혹은 트롤리 딜레마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이 책임성에서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책임 주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서 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책임 주체를 크게 세 가지로 저희 교재에서는 구분을 했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책임성의 관계는 인공지능 개발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이 사용자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 교재에서는 이 각각의 이 세 가지 영역의 역할, 그 입장에 따라서 어떤 이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책임 소재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는 게 이 교재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하고 이때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자료를 조사해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집필 관련돼서 발표하셨던 선생님들과 주제상으로는 겹치는 부분도 아마 종종 보이실 거예요. 근데 주제는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문항에서 질문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답변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질문이나 사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학생들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교재 내용을 재구성하셔서 진행하셔도 충분히 유익한 그런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뭐 어떤 단어를 배운다, 이런 설명들이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딱 인공지능 윤리하면 플루리 딜레마, 윤리적인 선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읽을 거리로 간단하게 한번 제시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집필을 하긴 했지만 앞선 다른 이제 윤리 선생님이라든지 사회 선생님의 집필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내용들도 보완을 해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토파일럿 관련돼서 이제 사망 관련돼 있는 자동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도 이제 굉장히 시시비비가 많죠. 누가 과연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현재는 저희가 자율주행이 크게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다라고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은 현 수준은 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4단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제 그 정도 특정 환경에서만 이런 이제 자율주행이 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주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4단계, 5단계까지 봤을 때 온전한 자율주행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윤리적인 판단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좀 이런 역량을 지금 고등학생들이 길러주는 게 이 교재의 좀 목표 중에 하나라고도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 책임 소재에 대한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제시해보고 서로 공유해보게 한 후에 이제 이와 관련된 사례도 한번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구성과 이제 토익토론 활동으로 이 활동을 연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활동에서는 모럴머신이라고 하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대표적으로 활용하시는 그 플랫폼을 한번 제시를 해보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 판단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뭐 옳고 그름은 없지만 좀 여러 가지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을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제시를 해 두었고, 그리고 이와 연계된 심화 활동에서는 우리가 앞서서 나의 경험이라든지 생활 양식, 그리고 나의 생각 가치관들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뽑아냈고 그걸 주변 친구들과 공유를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고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다음 이제 윤리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 어떤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것이 1순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모든 국가나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점들이 있고 좀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가치관이나 그런 사회 시대적인 문화나 분위기에 따라서도 이런 우선순위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문항을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내용들을 노란색으로 제가 제시를 간단하게 해두었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윤리적인 설계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나 사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각 이제 다른 이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봤을 때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됐을 때는 크게 봤을 때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발이 됐을 것인데 이거 과정에서 혹은 그 활용하는 결과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런 다양한 책임 소재가 생길 수 있구나. 그리고 이 각각의 입장에서 우리는 좀 다양하고 넓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만화로 해가지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쉽게 잘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인 딜레마를 학생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중에서 어떤 사례를 꼽아가지고 그 안에서 판단 기준이나 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이런 차원에서도 이제 좀 더 이제 지역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 안에서 저희가 또 이제 얼마나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열린 결말로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 정리나 마무리도 동일한 이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저의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동채 네. 선생님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리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사전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사실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사전 질문 중에 먼저 나온 것들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교과서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교재가 아닌 교과서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인된 인증 윤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교과서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 3대 원칙과 10대 요건이 모두 이제 들어간다고 저는 이제 들어가도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든 교과서든 간에 요런 윤리를 중심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집필하시면서 윤리의 우선순위가 있다면이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선생님분들께 본인이 생각하시는 뭐 좀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좀 보다 보면 사실 이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상위에 있는 윤리 요건은 인권 보장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권 보장이 뭐 침해 금지나 프라이버시 요건이나 다른 요건들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사실 정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사실 가장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인공지능 이것을 수업 때 윤리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융합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타교과와 융합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교과를 꼭 진로 선택으로 해야만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저희 김영준 선생님과 이서연 선생님께서도 융합 수업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요 면에 관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셨는지, 앞으로 또 다른 선생님분들께서 진행을 하실 경우에 어떤 팁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번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방학 되기 전에 저희 학교 법과 정치 이쪽 맡은 저희 사회 선생님께서 이번에 모의 법정 수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학생들 2학년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초 때 약간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을 소개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자율주행으로 이제 혹시 횡단보도에서 오작동을 통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럼 누구의 잘못이 큰가? 그래서 모의 법정을 한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생들도 그러한 생소한 사례였고, 그리고 다 자료조사도 되게 열심히 해주었고, 그런 법정 관련해서 이제 사회 선생님께서 도맡아서 그러한 판사와 변호사와 피고인과 이런 역할들을 교육을 잘 해서 되게 정말 재미나고 정말 유익한 그러한 수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윤리적인 내용하고 같이 맞물리면은 다양하게 융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해 주실 만한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네. 예. 이거 학교 현장에서는 아까 그 김영준 선생님께서 그 수업양 유연화 그 활동 때 이렇게 하신 그 활동에서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1장부터 10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을 탐구를 했어요. 그 사례별로 보면 어떤 사례들은 윤리하고 사회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 사례가 있고, 어떤 사례는 사회와 기술, 정보, 뭐 이런 식으로 융합되는 교과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고, 이 자료를 보시고, 그 중에 그냥 본인한테 좀 흥미롭다. 그러면 그 사례를 선택을 하셔서 그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탐구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학교 현장에 학교의 동료 학교 그 선생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보세요. 내가 일단 이 사례가 되게 흥미로운데 이것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관련된 그 사례와 관련된 교과목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뭉치면 하나의 이제 융합 수업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업량 유연화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뭐 윤리 선생님, 사회 선생님, 기술 정보 모든
교과목에서 전부 다 가르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저는 윤리고 뭐 통합사회를 가르치는데 정말 여기저기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성취 기준을 약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교과의 그 성취 기준에다가 약간 인공지능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성취 기준을 약간만 재구성하면 충분히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고, 이미 저희가 만든 이 자료들이 학생 활동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선생님들이 노력을 그다지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충분히 교과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고, 교과 융합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학교에 이제 특별 어떤 활동 주간이 있잖아요. 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그 사이에 중간고사 끝나죠. 그 비어있는 텀이라든가 혹은 기말고사 학기가 끝나는 그런 텀이라든가 혹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등 학교의 어떤 자율적인 그런 활동, 다음에 이제 진로 수업도 있고요. 창체에서 이제 진로 수업도 있고, 이 진로 수업에서는 정말 저희가 다루는 내용들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기계공학과, 뭐 꿈꾸는 학생들, 뭐 언론, 정보, 뭐 기타 등등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사례들이 다 그러한 학생들이 다종다양한 진로와 다 연결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굳이 또 선생님들이 어떤 만들 필요도 없이 학생들한테 이 자료를 특별한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같이 탐구해도 새로운 어떤 수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수행평가 내용에 대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최성채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고등 같은 경우에는 각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어떻게 봤을 때 이제 교과 선생님들 관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서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돼 있는 수업을 좀 비교적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교재가 잘 구성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 중심 활동으로 각 단원에 있는 내용들이 기초활동, 심화활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제를 그냥 가져다 쓰셔도 지금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수행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나가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교과 내용을 좀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앞서 선생님들의 사례와 같이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융합을 해서 뭔가 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수업을 적용하는 게 저는 가장 상위에 있는 어떤 수행평가나 이런 학교 활동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돼서 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주제 자체는 교재를 잘 보시면은 주제가 워낙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 작년에 1년 동안 이 윤리 관련된 자료조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만든 교재여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받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구하고요. 너무 죄송스럽게도 고등은 요 정도로 저희가 질문 Q&A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인공지능 윤리교재 온라인 설명회 만족도 조사가 지금 링크로 아마 채팅창에 떴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늘 워낙 참여해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모든 분께 다 선물 드리고 싶지만 설문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한 20분 정도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만족도 바로 수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또 관련돼서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향후에 뭐 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측에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희 지필진 선생님 지난 1년간 너무 고생하셨는데 저희 강방식 선생님, 김영준 선생님, 최성채 선생님, 이서연 선생님 모두 감사드리면서 이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